싸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초가을 저녁이었다. 경기도 외곽, 은수리군.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박은혜 여사, 올해 68, 은수 초등학교에서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하다 3년 전 정년 퇴임했고 연이어 1년 만에 지병을 앓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하나뿐인 딸 민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에 육아까지 하느라 바빴고 가끔 걸려오는 손주들의 재롱 섞인 전화가 적적한 일상에 잠시 온기를 불어넣어줄 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제법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은혜의 마음은 늦가을 낙엽처럼 스산했다. 뜨개질을 하려 바늘을 잡아도 돋보기를 쓰고 책을 펼쳐도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젊은 연예인들이 시시덕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은혜의 적막함만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이며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엄마 심심하실까봐 은빛 톡톡이라는 거 깔아드렸어요. 친구분들이랑 얘기도 나누시고 좋은 글도 읽어보세요. 한 달 전 민지가 다녀가며 설치해준 중장년층 SNS 앱이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셔틀러 손도 대지 않았지만 견딜 수 없는 무료함에 못 이겨 며칠 전부터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한 터였다. 몇몇 옛 동료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건강정보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을 구경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 오늘도 습관처럼 은빛 톡톡 앱을 열었다. 새로운 쪽지가 와 있었다. 발신인은 밀라노의 슈만이라는 낯선 아이디였다. 안녕하세요, 박은혜님. 우연히 은혜님의 프로필 사진 속 온화한 미소에 이끌려 이렇게 쪽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부드러운 눈매, 세련된 감색 재킷을 걸친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예술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배경으로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이 희미하게 보였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다. 반갑습니다, 밀라노의 슈만님. 이렇게 먼저 인사해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은수군에 사는 박은혜라고 합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은혜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밀라노의 슈만이라니. 왠지 모르게 낭만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은혜의 하루는 밀라노의 슈만, 아니 그가 자신을 소개해준 이름인 최수혁 씨와의 대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48세의 셔츠 디자이너라고 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외동딸은 프랑스로 유학을 가 있어 홀로 지낸다고 했다. 은혜는 그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금세 동질감을 느꼈다. 최수혁은 놀라울 만큼 박은혜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 은혜가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큼 숭고한 직업은 없지요. 은혜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라며 존경심을 표했고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을 털어놓았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지 감히 짐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혜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멀리서나마 은혜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잖아요. 라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은혜의 메마른 가슴을 적셨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이야기했다. 새로운 셔츠 디자인에 대한 고민, 밀라노의 변덕스러운 날씨, 가끔 찾아오는 외동딸에 대한 그리움까지. 은혜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조언을, 때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벗과 대화하는 듯 편안하고 즐거웠다. 최수혁은 은혜를 은혜님 또는 나의 소중한 뮤즈라고 불렀다. 뮤즈라는 간지러운 호칭에 은혜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메시지, 가끔 걸려오는 그의 감미로운 중저음 목소리. 은혜는 최수혁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답장이 늦어지면 초조해졌다.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었고 잊고 지냈던 화장품을 꺼내 몇 개나마 분을 바르기도 했다. 잿빛이던 그녀의 일상에 한 줄기 밝은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최수혁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은혜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새로운 원단 샘플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통관 문제로 자금이 잠시 묶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한 300만 원 정도만 급히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다음 주 안으로는 반드시 해결해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은혜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은혜는 순간 망설였다. 300만 원은 그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은혜님 덕분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라는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약해졌다. 평소 그가 보여주었던 진솔함과 따뜻함을 떠올리며 그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라고는 차마 생각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수혁 씨.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 아껴 모은 비상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찾아 최수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그가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최수혁은 돈을 받자마자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역시 은혜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은혜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그 대상이 최수혁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최수혁의 금전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한 달 뒤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한국에 계셔서 당장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급한 수술비가 필요한데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듯한 목소리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은혜는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파 이번에도 주저없이 돈을 붙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제가 디자인한 새로운 컬렉션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의 방해로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은혜님,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일만 성공하면 제가 은혜님을 밀라노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감미로운 미래를 약속하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했다. 은혜는 이미 깊이 빠져든 관계와 그동안 보낸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적금이 해지되었고 딸 민지 몰래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았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최수혁이 보내오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과 달콤한 속삭임은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마취제와 같았다. 그는 매일 밤 나의 뮤즈, 나의 은혜님,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은혜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위안을 삼았다. 가끔씩 최수혁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화상통화를 요청하면 지금은 인터넷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요. 다음에 꼭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며 피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은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원래 삶이 복잡한 법이야. 내가 이해해야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의 SNS 프로필에 가끔 올라오는 밀라노의 화려한 패션쇼 사진이나 고급스러운 작업실 풍경 사진,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었지만 은혜는 알턱이 없었다를 보며 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돕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었다. 딸 민지는 가끔 전화통화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들뜬 목소리, 돈 문제에 대한 잦은 언급, 그리고 최 선생이라는 인물에 대한 과도한 믿음 등에서 불길한 낌새를 감지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말에 친정을 찾았지만 박은혜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도 민지의 질문에는 다 잘 지내고 있다. 아무 걱정 말아라라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 민지는 어머니가 혹시 신종사기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답답해하며
속만 태울 뿐이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럴수록 박은혜는 최수혁에게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혹독한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었다. 박은혜는 얇은 담요를 두른 채 싸늘한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최수혁으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 벌써 사흘째였다. 평소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오던 그였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며칠 전 최수혁은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밀라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살 집을 최종 계약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마지막 잔금이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평생 당신 발등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주겠습니다라며 박은혜에게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절박하게 요구했었다. 평생의 추억이 깃든 집, 남편과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박은혜는 며칠 밤낮을 고민과 공포에 시달렸다. 하지만 최수혁의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라는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와 그와 함께할 행복한 노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거액을 최수혁에게 송금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연락은 뜸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너무 큰 부담을 준 걸까? 아니면 정말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밀라노의 슈만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은혜는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은혜님,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겨 연락이 늦었습니다. 보내주신 돈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뵙고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뮤즈.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다정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박은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는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 모든 기다림과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며칠 뒤 민지가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을 찾았다. 박은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딸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민지는 수척해진 어머니의 얼굴과 텅 빈 듯한 집안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리고 집안 살림도 예전 같지 않고요. 박은혜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아무 일 없다. 그냥 날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민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저녁 민지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밀라노의 슈만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민지는 메시지 내용을 살짝 훑어보았다. 그리고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애정 표현이 가득한 메시지들 사이사이로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업자금, 병원비, 계약금, 명목도 다양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계속 확인했다. 그리고 최수혁이 어머니에게 보낸 사진들 중 유독 눈에 익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얼마 전 자신이 즐겨 찾는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았던 셔츠 제품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다. 최수혁은 그 사진을 보내며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여 곧 출시될 예정인 셔츠 샘플이라고 했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은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이다. 사업하는 사람인데 잠깐 돈이 급하다고 해서 조금 빌려준 것뿐이다. 조금요? 엄마, 이게 어떻게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이거 엄마가 말한 그 최 선생이라는 사람이 직접 디자인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유명 브랜드 제품 사진이랑 똑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민지는 울부짖으며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검색한 제품 사진을 어머니에게 들이밀었다. 박은혜는 스마트폰 화면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우리 수혁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박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였다. 그런 자신이, 그것도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아니 어쩌면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까지 날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다. 민지는 어머니의 완강한 부정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건 누가 봐도 사기예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이 집까지 저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치신 거냐고요.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박은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딸 앞에서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민지는 잠 못 이루고 밤새 인터넷을 뒤졌다. 로맨스 스캠, 중년 여성 대상 사기, 사진 도용 수법, 검색창에 온갖 단어들을 입력하며 관련 기사와 피해 사례들을 찾아 읽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최수혁이 주고받은 메시지 패턴, 사진들, 돈을 요구하는 방식 등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절망감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박은혜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밤새 자신이 찾아낸 자료들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엄마가 당한 거랑 똑같은 사례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쓰는 사진들, 보내는 메시지 내용, 돈을 요구하는 방식까지 전부 다 계획된 사기 수법이에요. 박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가 내민 프린트물들을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예의 여성들이 겪은 끔찍한 피해 사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해외 파견 의사 사칭, 유엔군 장교 위장, 유명 사업가 행세, 이름과 직업만 달랐을 뿐 그들이 사용한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최수혁과 닮아 있었다. 그들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인물들의 실제 정체가 밝혀진 기사도 있었다. 한결같이 평범한 일반인들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박은혜는 프린트물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최수혁의 다정한 미소, 감미로운 목소리, 함께 꿈꾸었던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한낱 신기루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보내왔던 아름다운 밀라노의 풍경 사진들, 그가 디자인했다던 세련된 셔츠들, 심지어 그의 애틋한 사별 이야기까지도 모두 거짓이었을까. 수혁 씨가 저에게 보내준 사진 속에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 있었어요. 언젠가 함께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그것도 다 가짜였단 말이니. 박은혜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최수혁이 보내준 수많은 사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사진들 속에서 그는 언제나 부드럽고 지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미소가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엄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엄마는 단지 외로우셨던 거고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박은혜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었다.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진심이라고 믿었던 한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박은혜 곁을 민지가 묵묵히 지켰다. 민지는 어머니를 탓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어머니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박은혜는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경찰서에 가야겠다. 돈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나 같은 바보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오후, 은수군 노인복지관의 작은 강당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한창이었다. 강단에는 박은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다.
지난 겨울 끔찍한 악몽을 겪은 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었다. 하지만 딸 민지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경찰 신고는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되었다. 최수혁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고 그가 사용한 계좌 역시 대포통장이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 추적이 어렵다는 담당 형사의 설명에 박은혜는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사건 이후 박은혜는 한동안 깊은 우울감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어리석은 사기에 휘말렸다는 수치심과 자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 애썼다. 그러던 중 민지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온라인 자조 모임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박은혜도 딸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익명으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으며 큰 위로를 받았다. 혼자만의 어리석음이 아니었다는 것,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한 박은혜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금융사기 예방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엄마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오늘 박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박은혜는 자신의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신이 온라인 자조 모임에서 알게 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의 특징,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까지. 그녀의 설명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함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들은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고 온갖 가머니설로 우리를 현혹시키지요. 마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그렇게 쉽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던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럼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은 다 의심부터 해야 하는 겁니까? 요즘 세상에 어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하나 없는 게 우리 늙은이들 신세인데. 박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아닙니다, 어르신. 온라인 세상에도 좋은 인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너무 쉽게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일단 경계하고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분들이나 혹은 저희 같은 복지관 직원들에게라도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작은 용기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박은혜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복지관 마당의 목련나무에는 하얀 꽃망울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은혜는 오랜만에 딸 민지와 함께 집 앞 작은 텃밭에 모종을 심었다. 호미질을 하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엄마,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힘드시진 않으셨고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박은혜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괜찮았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할 말이 많더구나.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두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박은혜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 화면 위에는 최수혁과의 고통스러운 대화창 대신 곧 태어날 둘째 손주의 초음파 사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외로움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박은혜는 이제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봄이 오고 있었다. 그 후로도 박은혜는 꾸준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이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그녀의 강의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함과 설득력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예시로 들며 저도 한때는 외로운 마음에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열 뻔한 적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딸아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라고 말하며 수강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이었을까 은수군 내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박은혜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악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자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어주었다. 딸 민지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돈독해졌다. 민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박은혜는 딸에게 더 이상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채워나갔다. 가끔씩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민지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고 박은혜는 딸의 온기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곤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박은혜의 집 마당 감나무에는 작년보다 더 탐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녀는 잘 익은 감을 따서 딸네 집에도 보내고 복지관 동료들과도 나누어 먹었다. 텅 비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나눔과 소통, 그리고 작은 봉사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은빛 톡톡 앱에는 여전히 새로운 메시지들이 도착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낯선 아이디의 달콤한 속삭임에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대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소소한 안부를 묻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건강한 온라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최수혁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있을 뿐 더 이상 그녀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은혜는 민지 그리고 훌쩍 자란 손주들과 함께 은수군 근처의 수목원으로 가을 소풍을 갔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잎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손주들은 할머니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낙엽을 밟았고 박은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문득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은빛 톡톡의 새로운 쪽지 알림이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알림을 확인했다. 복지관 뜨개질 동호회 회장님이 보낸 정기 모임 안내 쪽지였다. 박은혜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회장님, 내일 모임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예쁜 단풍잎 주워놨는데 내일 가져가서 같이 책갈피 만들어요. 답장을 보내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은 박은혜는 다시 손주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해 보였다.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지나갔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 같은 평온함이 가득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라도 그녀는 이제 그 상처를 안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이웃,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낸 그녀는 세상과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저 멀리 아름다운 단풍 너머로 은수군의 가을 하늘이 더없이 푸르고 높아 보였다.
박은혜는 그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어서. 그녀의 삶은 그렇게 또 다른 아름다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